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2시간에 걸쳐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며 야당과 자주 회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석까지는 그 얼개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달은 추경안 마련 등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통합의 국정을 할 것이며 야당과도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3대 특검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 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인선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발부하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6억 원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 대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시키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를 빨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흐름을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이자 거짓말 잔치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은 범죄 피의자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인사 실패를 감추고 퍼주기 집착만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된 브리핑 하고요. 두 번째는 정상통화 관련해서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 및 향후 대응에 대한 경제성장 수석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력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등의 기간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도록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에서는 지방 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되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라며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국 나토 사무총장 통화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 루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국 나토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을 뵙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한국 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 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대통령님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기로 희망한 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 답하였습니다. 네, 브리핑은 마치고요. KTV를 제외한 영상 조금 정리한 후 질문. 네,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네, 주가 조작 대응단을 설치하고 개인 중심으로 감시를 전환한다. 또 해수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또 지난주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과 처음으로 통화를 하고 한국과 나토 그 사이에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는 날 첫 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김민석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17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 3명, 무효 3명입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철회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야당을 배제한 독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는 날 새 정부 내각을 지휘할 총리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인준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 후보자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죠. 네,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상법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개정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개정안은 찬성 220명, 반대 2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가 새 정부 들어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인권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부터 삼부토건 본사 등 모두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삼부토건 본사 앞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이곳 삼부토건 본사에 수사관들이 들어간 지 벌써 9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 압수수색을 마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곳뿐 아니라 사흘 전 이사를 마친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곳 본사, DYD 등 회사 6곳과 피의자 등 주거지 7곳, 모두 13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건보다 기초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장 먼저 수사를 준비한 데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이 의혹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쯤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꼽히면서 한때 주가가 5배 정도 폭증했고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전 회장 일가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이 씨는 당시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뒤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항목이 많은 만큼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부토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 하루 만에 삼부토건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수사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사건을 금감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에 따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피고발인 위주로 수사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아 조율 과정에서 소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거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삼부토건은 불과 사흘 전에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수사를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본사입니다. 사무실 집기는 횡하니 모두 빠졌고 여기저기 쓰레기만 뒹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불과 며칠 전 사무실을 서울 종로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사무실을 이전하며 흘린 자료가 있는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을 옮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이사한 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이와 관련해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옛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싸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한 것일 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주현 전 수석 등이 언제 출석했습니까? 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오전 9시 50분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오전 9시 반쯤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공개 출석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전 수석과 김성훈 전 차장 모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고 여러 질문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네. 수사문건 관련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한 저지.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어떤 부분을 주로 수사할까요? 네, 먼저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성훈 전 차장을 상대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차장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 체포 저지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신문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공수처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의 대부분인 농민들도 무더위에 사투를 벌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도로공사 현장. 내리쬐는 태양 아래 쌓아놓은 철근에선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폭염 속에서도 공사를 이어가는 작업자들은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입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래도 맹위를 떨치는 폭염을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쉼터를 찾아 이동식 에어컨 바람으로 조금이나마 열을 식히고 더위에 쓰러질까 작업자들의 체온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탈수 현상, 그다음에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이제 그런 점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깻잎 재배의 40%를 차지해 주 산지로 유명한 경남 밀양. 오전인데도 기온은 33도를 넘어섭니다. 밀양은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보통 시설에서 재배하는 깻잎은 이렇게 새 잎이 나면 1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온의 영향으로 15일은 지나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무더위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까 더 걱정입니다. 차광망이 없으면 실제로 작업하기 힘들죠. 직사 강선을 받게 되면 거의 작업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체감 온도가 될 거예요. 근데 성장률도 떨어질 분들은 병도 많고. 기후위기로 기온은 더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 폭염.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폭염 속에서 밭일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진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제 오후 4시 55분쯤 고창군의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씨는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창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8도까지 올랐지만 고창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온열 질환 사망자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정체 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장마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 종료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열흘도 채 안 돼 판박이 같은 사고가 나자 부산시가 아이만 집에 남겨두는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발코니 밖으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13층 아파트 6층 세대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 옆집에서도 이야기 들었을 때는 폭발음이 엄청 셌다.
관리소장님 봤을 때는 밖으로 불꽃이 팍 나왔다가 켜지고 난 뒤에 불꽃이 또 안으로 싹 들어가가.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는데 현장에서 구조된 8살 언니와 6살 동생 자매는 결국 숨졌습니다.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 당시 그 심정지 상태였으며 부모는 사고 30분쯤 전에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외출해 당시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3년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합동 감식 결과 가동 중이던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고 에어컨이 연결된 콘센트 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에어컨과 전선 잔해 등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집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었고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같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부산시는 부모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안전을 책임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돌봄 지원 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치도 시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무려 1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40번 넘게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약물 의존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해 유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확인되면서 유 씨는 활동을 전면 중단해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 R114는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이 744조 7,264억 원으로 전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1,732조 4,993억 원의 4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은 1년 전보다 13.1% 상승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강남 3구 아파트는 17.7% 치솟았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가 지명된 지 29일 만에 정식으로 이제 임명안을 제거했기 때문에 취임하게 됐고요. 직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해서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합니다. 국토부는 실거래 분석을 통해서 편법 증여와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발언들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100분이었는데 질의응답이 좀 길어지면서 21분을 더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의 기자회견하고 확연히 다른 걸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그 형식 자체가 타운홀 미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연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이제 기자들이, 언론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대통령 좀 위에요. 연단에 입구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사실 내용을 좌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격이 없이 좀 대화를 나누자라는 거고, 뭐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전 조율 같은 거 없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도 길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다운 면모를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현장의 경험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 기자회견이 빨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100일 만에 했었고, 대체로 100일 정도 만에 한 대통령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30일 만에 하면 대단히 빨랐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직 3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전반적인 평가를 내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해야 되겠다, 소통해야 되겠다,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괜히 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건 취임 당일날도 그랬고, 또 취임 18일 만에 22일 날 또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을 하고 그랬는데, 기자들과의 소통도 그렇고, 이 제목도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궁금한 걸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한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뭐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아마 역대 정부하고 아주 다른 점이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무튼 뭐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게 좀 자주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거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취임 100일 동안에 의원을 46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서야대였지만 그때 뭐 옛날 미 공화당 때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묵은 관행에서 이별하고,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여당 의원들도 많이 대화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형식을 보면은 뭐 타운홀 미팅 방식, 뭐 반원 형태로 기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제비뽑기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저는 제가 10년 전에 청와대 근무할 때 제가 대변인실에 근무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3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제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한번 하고도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기획안도 냈던 적도 있는데, 기자들의 질의응답 사실 저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는 정하는데 질의응답까지 다 정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약속 대련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명함을 받고 거기서 이제 추첨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카테고리만 있었고 질문은 뭐가 나올지 몰랐지만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은 아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이 내용을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상당 부분 좀 소탈하고 좀 말하자면 격이 없는 그런 걸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형식보다도 기자회견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취임 30일이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잡아채는 질문들 또 대통령이 답변한 걸 다시 또 꼬리를 물고 가는 질문, 재질문, 제재 질문이 좀 있어야 사실은 그게 좀 재밌긴 한데 좀 더 디테일드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30일의 평가가 좀 이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호평을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회성의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도 좀 약간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됐고 또 대통령도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들도 좀 종합 정가처럼 좀 다양하게 많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불리한 이슈가 있어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타운홀 미팅 방식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와닿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탈하고 격이 없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세와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 모든 사안에서 질문할 때 대통령께서 답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약간 좀 두루뭉술했다는 제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서 앞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뭐 30일에 했으니까 그러면 뭐 50일 더 나아가는 100일 이렇게 할 때 저는 조금 더 기자들이 말하자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이해합니다만은 조금 더 디테일에 강한 질문들이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매체 119곳, 외신에서 28곳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외신 2곳을 포함해서 총 매체 15곳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다 분야가 달랐으니까 다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독도 문제에 대한 거 영토 분쟁이 아니라 영토 논쟁이다. 이건 전 아주 인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새로운 이슈의 발견이에요. 우리 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거는 영토 논쟁이라고 얘기된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특별감찰관을 이제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물론이고. 근데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만약 특별감찰관이 부활이 됐으면 오히려 권력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도 그런 말씀도 하던데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유연하게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왼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 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과 여러 가지 경제 안보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단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주로 이제 이념적으로 갈린 문제였는데 인권 문제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이제 진보 정권들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도외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여야 진보 보수 정권 간에 항상 이게 이슈였는데 굉장히 어떤 그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시장 정부. 이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거는 30일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발언도 그렇고. 그 또 하나가 부동산 대출 규제. 이거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건 조금 이제 경고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억제 정책도 많고 공급 확대 정책도 많다.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언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꽤 긴 시간이었는데 과거 대통령보다 대단히 달변이고 또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게 많고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검찰개혁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그 인사 얘기를 하면서 그 시멘트만으로는 콘크리트가 안 된다. 거기에 이제 모래 그러니까 그 함의가 그런 거잖아요. 모래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적당히 믹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반대 진영에 있다고 다 안 쓰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여유가 굉장히 묻어났던 게 뭐냐면 오늘 내용의 기저를 놓고 보면은 지지층의 좀 강력한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30일 기자회견에서 거침없이 꺼낼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국정장악 동력이 자신에게 있고 내가 그립을 쥐고 있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개혁도 특히나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뭐 당대표 하는 분들은 뭐 추석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지만 얼개밖에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국회가 그 부분은 제도로서 입법으로서 받쳐줘야 되는 거고 검찰청도
그 우리 행정기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들끼리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는 제도와 입법으로 해야 된다. 정확히 정성호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그런 의미와 봉욱 수석을 지명한 의미를 저는 확실하게 살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확실한 좀 제 각인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정말 중요했던 거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들려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실용과 통합 그다음에 이제 속도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얼만큼 같이 조율하면서 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은 과연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거나 지지율이 지금 좋을 때는 이 대통령이 이런 기조로 가는데 만일 지지율이 출렁거릴 때라도 이렇게 갈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시험대에 아직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규제가 발표된 직후만 해도 조금 로키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수위가 좀 부쩍 높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대체로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 올랐던 경우가 꽤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유난히 이제 드러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든 내놓고 이제 좀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은 좀 확대하고 이런 걸 규제를 내놓으면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 부동산이라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이 풍선 효과가 있어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그 매수가 잘 안 되니까 전세값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전월세가 또 오른다는 거고 뭐 전세 매물이 다 들어갔다는 건데 부동산 이 시장이라는 게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보다도 아무리 공급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도 말이죠. 수도권에 워낙 많이 집중돼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인데 거의 2,500만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수도권이 올 수밖에 없고 아까 저기 YTN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강남 3구가 지금 이 서울의 시가총액의 43%라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집중도 집중입니다만 또 특정적인 몰려있는 대단히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출이 맛복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왔는데 글쎄 이게 어떤 규제로 될지 말이죠. 이 부동산 이 시장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이 재산 증식을 이제 부동산으로 하지 말고 주식이나 금융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 제가 봤어요, 보도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 경제가 좀 틀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게 쉽게 될지, 그건 참 뭐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 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중국인이 이제 국내에 이제 부동산 취득한 건수가 뭐 10만 호가 뭐 10만 건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상한 한도가 지금 6억 원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규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대출도 자국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상한 또 한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어찌 보면은 사각지대에서 좀 약간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차별에 대한 문제 또 이제 호혜평등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가 툴이 많다. 우리 수단이 많다. 물론 정부니까 수단이 많죠. 규제도 할 수 있고 공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은 많은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장에 약간 협박성 발언으로 좀 들린 게 자꾸 오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책과 공급책이든 뭐든 다 쓸 겁니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27차례 썼어요. 근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동산은 심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종의 일각에서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결국 이게 이번에 세 번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뭐가 발생하면 우연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우연의 반복이라지만 세 번째는 그게 추세 내지는 그게 필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자신감도 있고 지금 집권 초기니까 뭐 그것이 이제 세제를 통한 거든 제도를 통한 거든 아니면 공급을 통한 거든 무엇이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노도강 뭐 이렇게 우리 한강벨트에 지금 집값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그 경기 남부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그런 디테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대통령의 어떤 자신감은 좋지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갔을 땐 또 시장에서 그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균형감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아주 좋은 평가를 내놨어요. 국정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기자회견. 오만, 독선, 불통의 3년을 끝내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걸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보수건 진보 정권이건 아직은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저는 이 말에 좀 대체로 동의합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은 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뭐 30일밖에 안 됐는데 평가할 수 있겠어요? 지지율이 60%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다 말이죠. 과거에 YS 같은 경우는 80% 이랬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더 높았고 대단히 겸손한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지난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6개월 동안 국정 리더십의 공백이 컸어요.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는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하고 불통했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딱 한 번 만난 거, 또 차담회로 가름했던 거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민주당의 이 논평은 물론 여당은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호평을 했겠죠, 하죠. 그런데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는.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얘기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한 내용이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주로 이제 견제하고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이제 뭐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기저 효과 혹은 기준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 비교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기저 효과라 혹은 이제 기준점 효과라고 그러는데 전에서 이제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보니까 지금은 평균치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 내지는 기준점 효과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파면을 위한 조기 선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전임 정부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눈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화자찬으로 비춰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평가, 국민이 하는 평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취임 6개월이 골든타임인데 연말에 진짜 그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때는 자화자찬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한 달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정부가 어떤 자신들의 청사진과 비전 놓고 이렇게 했는지 사실 인선도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활동할 날이 한 달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기는 저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저는 평가는 박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오늘 꺼내놨던 말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 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인준됐고 이제 지명이 그러니까 이제 사인이 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총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총리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얼만큼 정무적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고 2명이 경상입니다. 지금 택시가 지금 돌진을 하면서 승객 1명 그리고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위치는 서울시 방학동 방학 사거리 근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택시가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 그리고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방학동 택시 돌진 관련 사고 소식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인사 리스크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인사청문이 아마 줄줄이 이제 이어질 텐데 지금 뭐 언론에도 이제 검증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장관 후보자들 그걸 잘 넘겨야 돼요. 그 부동산 리스크 아까 부동산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 부동산 리스크, 인사 리스크 또 하나가 좀 걱정스러운 게 결국 국민들은 체감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중에서도 가장 체감이 빠른 게 먹거리예요, 먹거리. 전반적인 물가에도 물론 뭐 민감합니다만 먹거리 물가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요. 그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던데 이걸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도 맞는 거하고 다 좋은데 이거 뭐 정치적인 문제들이니까 정치 사회적인 것과 민생이 같이 가는 거긴 합니다만 인사 리스크라든지 부동산 리스크, 물가 문제 이런 것들 이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방향도 맞고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좋고 성과, 실용, 뭐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성과, 실용, 속도 다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개를 잘 돌파하면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국정 동력을 받을 것이고 그게 한 몇 개월 내로 대개 이제 이 정착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요 몇 개 제가 말씀드린 거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 물가 문제, 특히 먹거리 물가 문제 이런 거 잘 그 참모들도 그렇고 내각이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오늘 비교섭 단체 야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뭐 즉답을 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즉답을 안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뉴스가 되겠죠. 이게 내일 헤드라인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즉답 피하고 아직 사면권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투옥되고 나서 사실상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3석짜리 개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냈는데 10석이 넘는 그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캠페인 과정에서 빨리 돌아올 조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캠페인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청구서를 내밀듯이 아니면 뭐 부채 청산 얘기하듯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면권 복권, 그러니까 사면권에 대한 어떤 그런 행사야말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어떤 큰 가치 혹은 대의 명분 속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 사리사욕이 게재되거나 사감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 아마 이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대형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피했고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형기를 좀 3분의 2 정도 마치는 내년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뭐 정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의제를 꺼내면 꺼낼수록 이건 불리한 이슈가 될 테고 국민 여론에 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당 주도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제가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끝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판을 한 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다. 이재명 정권은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총리로 올리며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수위가 지금 이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만 모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러한 야당의 논평 같이 들려요. 근데 전 이건 과한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 이미지 후보자가 아닙니다만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전 말끔히 다 해소됐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증인도 한 명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뭐 그런 거 비판받을 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했고 그러나 그 지금 적합도 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왔어요, 국민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야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럴 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그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7일 날 나온 거 갤럽도 그랬고 그 전날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그 여론조사의 적합도는 높게 나왔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하는데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표결에 참석해서 그냥 반대를 던지는 것과 불참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이런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반대하는 방법을 그렇게 꼭 불참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니. 그리고 이렇게 독재다 이런 얘기.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출범한 정권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 독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독재란 말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수 쪽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전체주의, 공산주의, 뭐 자유우파, 독재 이런 얘기 많이 썼는데 좀 그런 단어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뭐였어요? 저는 이 단어 선택도 좀 이 국민들이 볼 때 와 닿는 단어 써야 될 것 같아요. 납득되는 단어. 이런 단어를 쓰고 과도하게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이 오히려 이게 국민들 중도층이 보기에도 좀 과하다 비판이. 반대할 수 있지만 왜 저런 식의 비판 수를 쓸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당도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이제 좀 이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이 좀 빨리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뒤쳐져요 야당이.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뭐 이렇게 계속 안 좋게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제 총리 그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서 농성중이 나경원 의원 찾아간다거나 아마 김민석 총리 이제 총리죠.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찾아가야죠. 야당을 찾아가고 계속적인 그런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달라.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본인이 사실상 저는 청문회 역사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는 증인 0명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 본인의 어떤 금융 계좌 기록 한 것도 안 낸 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거고 총리로서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야당을 국정의 한 동반자와 축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저는 참모장이라는 표현도 저는 별로 이렇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아니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을 내가 하겠다. 청와대 지금 용산 비서실장 하고 있는 강훈식 실장이 참모장 역할은 강훈식 실장이 하는 겁니다. 본인은 뭐냐면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야전사령관의 역할은 뭡니까? 적도 있고 동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 상황들을 본인이 잘 필드에서 관리해서 가는 게 그게 역할인데 마치 자신은 이제 대통령의 왕명 출납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더 부를 수가 있다. 오히려 좀 더 대승적이고 폭넓게 야당도 끌어안고 국민도 끌어안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이려면은 정말 국정의 2인자로서의 그런 품격과 좀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야당에 손을 내미는 것만이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비토하고 있는 야당을 또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 야당도 별 반대 없이 지금 이견 없이 표결에 들어갔는데 여야 합의 처리된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협치란 얘기, 여야 합의란 말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건 이제 3% 룰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양보했던 것이고 집중투표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여야가 의견이 달랐던 건데 이게 양보가 된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나라 정치가 할 수 있다고요. 이번에 어쨌든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 오랜만에 합의가 된 거예요. 협치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비판적인 수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협치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여당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당이 손 내밀고 아까 제가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단히 전화하고 거기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이제 또 현역 4선 의원이고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여야 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 주가가 외국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끝에 3,110선에 복귀한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6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해 코스피가 1.3%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주주 친화적 경영 환경이 마련돼 국내 주식이 홀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결과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들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3% 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배당을 좀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은행주나 또는 지주회사 관련 주식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는 금융과 지주사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5%가량 올라 6만 3천 원대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소폭 내려 27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들도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1.4% 오른 790대로 마감했습니다. 800선에서 내려온 지 7거래일 만에 다시 8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7조 9천억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건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주요 경제단체들이 하반기 경제가 얼어붙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OECD 경제산업자문위 보고서를 보면 하반기 경영 환경을 좋음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1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 때 78%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조사 대상 단체의 97%는 높아진 무역 장벽이 자국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달 중 예상됐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미국 내 사정으로 무산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지만 미국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이 취소된 걸로 알려졌는데 한미 고위급 교류는 또다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잇단 성범죄 폭로로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힙합 거물 퍼프데디가 종신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소된 5개 혐의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 강요 같은 핵심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요절한 동료 가수를 추모한 노래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래퍼 일명 퍼프데디. 20년 넘게 미국 힙합계를 주름잡던 쇼 디디 콤스가 구속 기소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고 입에 담기도 힘든 각종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진 뒤였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뉴욕 연방지검은 성매매 강요 등 5개 혐의로 콤스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콤스가 프리고프라는 마약 파티를 열며 여성들에게 마약 복용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체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조직범죄처벌법인 리코법까지 동원하며 연예계 인사 등 30여 명을 증언대에 세웠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 혐의인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 공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And that is no longer just me saying that. That is the verdict of our jury. So today is a great day. Today is a win. 유죄로 인정된 건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 2건. 이것도 이론상 최고 형량은 합계 20년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일찍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며 보석까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힙합계를 주름잡은 거물은 평생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는 일단 면했지만 이제 그에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5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밤이 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강릉은 28도 이상을 유지하며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겠는데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늘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한 회견에서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이제 야당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며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도 빠른 호응을 보인 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평화와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 토대 위에 국방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소통과 협력의 방법에 대해선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여러 얘기를 해놓았다며 결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북방송 중단의 경우 우려는 있었지만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 기대 이상이었다며 하나씩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길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남 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여러 갈등 요소가 있지만 북핵 대응 등 협력할 분야도 많다며 서로 도움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 복원도 먼저 제안했다며 일본의 선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중동 문제 등으로 무산되면서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으로 인한 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에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60% 지지율이 높지 않다며 더 낮은 자세로 지지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직사회를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국회 다수의석에 대통령 권한이 큰 상황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이것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한 것인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60%에 달하는 지지율도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영원히 없다고 하지만 직업공무원은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돼 있다며 공직사회를
1970년대 인기 만화 영화 로봇 태권 V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직 사회에는 로봇 태권부이 비슷해서 그 헤드에 조정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풀뿌리 언론 기자 등 모두 15명의 질문에 답하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안면이 좀 있어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이른 시간 내에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대전에서 충청 지역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국민 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 소통 행보에 나서는 건 지난달 25일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김민석 총리는 후보 지명 29일 만에 총리로 정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기자들을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개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뒤에 입장문을 내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호 기자, 이들이 언제 출석한 겁니까? 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오전 9시 50분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오전 9시 반쯤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공개 출석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전 수석과 김성훈 전 차장 모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고 여러 질문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네. 누가 관련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한 저지.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어떤 부분을 주로 수사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성훈 전 차장을 상대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 체포저지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신문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 하루 만에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과 임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의 1호 수사가 됐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로 줄줄이 향합니다. 차량도 여러 대가 동원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삼부토건 관련 회사 6곳, 임직원들의 주거지 7곳 등 특검팀은 동시다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3명은 사기적 자본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3년 5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웠다는 겁니다. 한때 주가가 5배나 폭등했고 삼부토건 전 회장 일가 등은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란스카 여사를 만났고 이어 정부가 재건 사업을 약속하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핵심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출국을 막은 대상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결재를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IP 경로설과 수사 외압 등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3월 호주 대사에 임명돼 부임했다가 해외 도피 비판이 쏟아지자 열하루 만에 귀국했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특검에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대표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또 오는 11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혐의 항소심부터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만큼 항소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9번째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툭하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이번에는 사건 이첩을 따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9번째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5일 특검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는 내란 특검팀도 참석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였는데 법정에서도 치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사사건건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엔 사건 이첩을 따져 물었습니다.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면서 인계와 이첩은 다르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사건을 이첩했으니 법률상 무효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법과 상식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인계에는 이첩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방학동 사거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택시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YTN에 들어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윈도 위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택시 옆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주변으로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1명이 택시에 치여 숨졌고 택시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승객 1명과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상암동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고 또 어제는 강원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1명이 택시에 치여 숨졌고 택시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승객 1명과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장마의 영향권을 벗어났습니다. 제주는 지난달 26일, 남부는 지난 1일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의 장마가 6월에 끝난 것은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남부지방도 1973년 6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이른 장마 종료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기간도 제주와 남부지방이 각각 15일과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가장 짧았던 장마는 1973년으로 중부지역 6일, 제주도 7일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태풍의 발생과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의 경우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 종료로 보긴 어렵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할 전망입니다. 강릉은 지난밤 최저기온이 30.4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 퇴치에 소방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물에 젖으면 떨어져 죽는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소방살수차 한 대가 숲속 나무를 향해 힘찬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나뭇잎에 붙어 쉬던 러브버그 성충은 물에 젖자 금세 땅으로 떨어지고 물이 마르면 죽게 됩니다. 소방살수차를 쓰면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넓은 지역에 뿌릴 수 있어 방제 효과가 큽니다. 2022년부터 대량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러브버그는 이로운 벌레,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방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물에 약한 러브버그의 특성을 활용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살수 방역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로 인근에 러브버그가 우아하게 좋은 장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수 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러브버그가 서식하고 있는 곳, 그리고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살수 방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러브버그 민원은 보통 6월에 집중되고 7월 초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와 주변에 새로운 출몰지가 생긴 것으로 확인돼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은평구에서 대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그 녹지축을 따라서 좀 얘네들이 서식처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비화학적인 방법으로 생활 불쾌곤충의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곤충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경기도 분당과 과천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1% 안팎이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풍선 효과가 강해졌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순회동과 분당동 위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새 아파트값이 1.17% 올랐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억 원이 넘는 경기도 과천시도 일주일 새 0.98% 올랐습니다. 6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풍선 효과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일주일 새 0.66% 오르며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천구도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종로, 서대문, 동대문, 노원구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사흘의 기간이 포함돼 일부 정책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서울 전체의 경우 0.4% 올라 8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성동구 0.89%, 마포구 0.85%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값 감소세 지속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4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정비사업이나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도의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의 1, 2신도시 주변에 주간 변동률이 크게 뛰는 현상들이 동반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체와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 거래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모 씨 등 소비자 60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촌치킨과 배달의 민족이 추진하던 배민 온리 협약이 불발됐습니다.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촌 F&B는 이번 달부터 쿠팡 이츠에서 빠지는 대신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고 배민과 요기요 등에만 입점하기로 했고, 이를 계기로 배달의 플랫폼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모시기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본 규슈 도카라 해역에서 일어난 소규모 지진이 지금까지 벌써 1000회를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규슈에 있는 화산이 7년 만에 분화해서 대규모 화산재까지 발생하며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진 직후 학교 내 바닥에 7m 가까운 금이 생겼습니다.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強程度の地震は過去に発生し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その程度の揺れがあることについては想定をしてお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도카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하루 최대 180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1000회를 넘겼습니다. もうずっと続いてて揺れてるからなんか眠るのがちょっと怖くて。終わりが見えなくて、子供だけでも避難させるかどうかも検討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かもですね. 숙박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는 등 지역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大阪からいらっしゃるお客さんが悪石はあれだから宝島に変更しようかなということで. 이와 함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 걸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은 7년 만에 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산 연기는 최대 2,800m까지 치솟았고 곳곳이 화산재로 뒤덮이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화구 주변 2에서 3km 주변 지역에 화산재와 암석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도카라 열도 지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확산하는 7월 대지진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평소 꾸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일 무더운 날씨 탓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강릉은 28도 이상으로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31도, 대전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날씨가 이어지면 바깥 활동하기 망설여지는데요.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도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주일에 중강도로 150에서 300분 정도 또는 고강도로 75분에서 15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노약자나 어린이는 바깥 활동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이 만들어져 있는 도시숲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분을 뿜어내면서 평균보다 3에서 7도가량 기온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